안녕하십니까. 전쟁은 지나간 뒤에도 전장의 폐허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테헤란의 하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맹렬한 공습에 대비하는 방공망의 날카로운 굉음, 쉴 새 없이 교차하는 전투기들의 긴박한 궤적,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주간의 위태로운 휴전협정이 만들어내는 무거운 공기. 밖에서 바라보는 이란은 전 세계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거대한 결사항전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글로벌 뉴스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집결하는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과 이에 맞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궤적만을 쫓고 있죠. 사람들은 화면 너머로 묻습니다. 과연 이란은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폭격이 재개된다면 테헤란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지만 지금 테헤란의 진짜 위기는 굉음이 울리는 하늘이 아니라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인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거대 도시 테헤란의 지표면 아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첨단 폭탄이 아닙니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어도 단 한 방울의 물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수도 테헤란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주변 댐과 거대한 저수지들의 저수율은 불과 10% 남짓한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처참하게 갈라진 저수지 바닥의 모습은 단순한 가뭄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마비를 상징합니다. 도심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에는 펌프를 돌려 물을 끌어올릴 수압마저 사라진 지 오래고,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 마실 식수를 구하기 위해 텅 빈 용기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앙을 낳습니다. 물이 없으니 전력 생산을 담당하던 수력 발전의 육중한 터빈마저 멈춰섰습니다. 전기가 끊긴 어두운 도시, 생명수인 물이 말라버린 수도. 이란의 지도부는 국영방송에 나와 겉으로는 단결과 강경한 항전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붕괴의 초읽기에 들어간 거대한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뽑아쓴 지하수의 대가로 집안이 심각하게 침하되어 급기야 수도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의마저 정부 내부에서 심각하게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폭탄에 맞아 무너진 도시는 잔해를 치우고 다시 벽돌을 쌓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근원적으로 사라져버린 도시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괴사합니다. 미국이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값비싼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붓지 않아도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은 이미 목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갈증 속에서 스스로 붕괴의 임계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적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겨누며 무력을 과시하는 동안 정작 내부의 1,000만 시민은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이 기막힌 모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방의 군사 뉴스에서는 결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란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란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수천 년 전 이미 카나트라는 경이로운 지하수로 시스템을 발명해내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그야말로 치수와 물의 민족입니다. 누구보다 물의 순환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능숙했던 지혜로운 문명이 어쩌다 수도의 1,000만 시민이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해 도시의 멸망을 걱정하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그저 하늘이 오랜 시간 비를 내리지 않아 우연히 발생한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 누군가가 은밀하고도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인재일까요? 수천 년의 찬란한 치수 역사를 자랑하던 국가를 이토록 치명적인 죽음의 갈증 속으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결코 자연의 변덕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화약 냄새 짙은 총과 대포를 쥐고 이란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자들의
서늘한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테헤란을 덮친 끔찍한 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구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군복을 입고 이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위협하거나 첨단 탄도미사일의 버튼을 쥐고 있는 순수한 무장 조직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혁명 수비대의 진짜 힘은 총구가 아니라 시멘트와 철근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이란 전체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거대한 독점 기업이자 탐욕스러운 건설 제국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혁명 수비대 산하의 거대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막대한 정치적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 전체에 무분별하게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평가나 수자원의 장기적인 순환 같은 복잡한 과학적 계산은 애초에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마나 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건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을 통제하여 지역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맹목적인 이익만이 댐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물은 억지로 막혀 거대한 인공 호수에 갇혔고 이란의 맹렬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속절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오랜 시간 동안 지하수를 채워야 할 생명수의 흐름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폭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내륙의 유서 깊은 역사 도시 이스파한입니다. 상식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대한 제철소는 물을 구하기 쉬운 항구가 있는 해안가에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쉽다는 안보상의 이유와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만으로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철소에 뜨거운 용광로를 식히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이스파한을 적셔주던 자얀데루드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비틀고 돌려 억지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찬란했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비옥했던 땅은 소금기 가득한 죽음의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 제재에 맞서 이른바 저항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시작한 맹목적인 식량 자급자족 정책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관계시설을 방치한 채 수박이나 피스타치오처럼 물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황금성 작물들을 사막에서 기르도록 농민들을 독려하고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댐으로 인해 지표면의 강물이 말라버리자 생계가 막막해진 농민들은 결국 땅에 구멍을 뚫고 펌프를 동원해 지하수를 무한정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난개발의 결과 지금 수도 테헤란의 지반이 텅 빈 스펀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목격하고 있는 이란의 환경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국가의 생명수를 독점하고 착취한 군산복합체의 탐욕이 만들어낸 완벽한 인재입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자들이 오히려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하지만 혁명수비대가 자행한 이 거대한 경제적 착취와 자원 독점은 그들이 품고 있는 더 깊고 어두운 야망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온통 미국과의 팽팽한 군사적 대치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미사일 궤적에 쏠려 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란의 최고 권력 심장부에서는 그 어떤 총성도 울리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쿠데타가 이미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방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경제적 독점이 결국 국가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무장 조직이 그저 돈과 건설 이권에만 굶주려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는 결국 더 거대한 권력을 향한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과의 피말리는 군사적 대치와 위태로운 휴전 협상 테이블에 쏠려 있는 동안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가장 은밀한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그 어떤 총성도 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쿠데타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전차가 쏟아져 나오거나 반란군이 방송국을 강제로 점령하는 식의 구시대적인 쿠데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존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와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그 내부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이미 완전히 뒤집혀버린 이른바 소프트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란은 최고 지도자라는 절대적인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말은 곧 신의 뜻이며 율법이고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 이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의 권력 정점에 서 있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압도적이고 두려운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너무나 튑니다. 종교적 권위도 국가의 위기를 돌파할 국정 장악력도 부족한 인물이 세습에 가깝게 권력을 쥐게 된 배경에는 혁명수비대의 거대한 정치적 설계가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현재의 최고 지도자는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채 혁명수비대 수뇌부들에 의해 철저히 둘러싸여 도장만 찍어주는 무기력한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분석마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송출되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강경한 성명서들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기한되고 누구의 승인을 거쳐 나온 것일까요? 이러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파고들어 실질적인 통치권을 완전히 거머쥔 것은 다름 아닌 군부, 즉 혁명수비대의 핵심 장성들입니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조차 지금 이란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기력한 관찰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시민들이 당장 마실 물조차 없어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을 아는 행정부가 조심스럽게 협상과 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해도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권력에 굳게 닫힌 밀실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에게 올리는 긴급한 면담 요청이나 국정 보고서조차 중간에 진을 치고 있는 혁명수비대의 간부들에 의해 무참히 가로막히고 묵살당하는 기막힌 하극상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외무부가 아무리 치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중재국들과 선을 대려 노력해도 결국 전쟁의 방아쇠를 계속 당길 것인지 아니면 휴전 문서에 서명할 것인지 최종 결정하는 것은 양복을 입은 외교관들이 아니라 훈장을 단 군인들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고도 끔찍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간 굳건히 유지되어 온 이란의 신정체제는 이제 사실상 그 화려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성직 그 신가들이 쿠란을 들고 통치하던 나라는 이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병영 국가이자 잔혹한 군사 독재 체제로 그 본질이 완전히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이슬람 공화국의 수호나 외세에 맞선 순교라는 숭고한 종교적 명분은 사실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막대한 국가적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아주 편리하고 기만적인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극단적인 군사적 긴장감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고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를 잔인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이 아무리 국가의 모든 자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대파를 사형대에 매달며 철통 같은 공포 정치를 펼친다 해도 이 체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을 스스로의 뱃속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하늘을 뒤덮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선적이고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태어나 평생을 숨막혀하며 자라난 그들 스스로가 낳은 이란의 젊은 자식들입니다. 혁명수비대가
피와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굳건한 권력의 요새는 지금 외부의 폭격이 아니라 이란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대한 세대적 단층이라는 지진 앞에 서서히 그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피와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굳건한 권력의 요새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밖에 아니라 바로 그들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선적이고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평생을 숨막혀하며 자라난 이란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란이라는 국가를 떠올릴 때면 검은 차도르를 두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미 구호를 외치는 광신적인 군중의 모습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란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된 국영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지극히 파편적이고 조작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란 사회의 진짜 얼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숫자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재 이란 전체 인구의 60%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렸던 혁명의 피 끓는 열정도 알지 못하며 8년간 지속되었던 끔찍한 이란-이라크 전쟁의 참혹한 기억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스마트폰을 쥐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자라난 이른바 Z세대와 알파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강요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나 순교의 미덕은 그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고 답답한 족쇄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란 전역을 휩쓸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그에 대한 무자비한 유혈 진압,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자행된 끔찍한 공개 처형은 이 새로운 세대와 정권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층의 끔찍한 위선과 도덕적 파탄입니다. 혁명수비대와 강경파 성직자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들에게는 빵 대신 총을 들고 미국에 맞서 결사항전할 것을 강요합니다. 서방의 문물은 타락한 것이라며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인터넷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반미를 외치는 최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은 정작 미국과 캐나다의 화려한 대도시에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명품을 두른 채 서구식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민에게는 국가를 위한 순교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핏줄은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적국에 피신시켜 놓은 이 기막힌 이중성은 정권이 내세우는 모든 종교적 명분을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독립적인 설문조사 기관들의 은밀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도시 청년들 중에서 자신을 독실한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정체화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충격적일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가르는 폭탄의 궤적이 두렵지만 그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이 숨막히는 신정일치, 군사 독재 체제 아래서 늙어 죽어야 한다는 짙은 절망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쟁이라는 냉소적인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외부의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과반수가 그 전쟁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체제의 붕괴를 내심 바라고 있는 이 기형적인 상황이야말로 이란 정권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총칼로 시위대를 억누르고 인터넷 선을 끊어버리는 지독한 공포정치로 간신히 끓어오르는 압력솥의 뚜껑을 덮고 있지만 폭발은 이미 시간 문제입니다. 내부의 거센 분노를 도저히 자력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테헤란의 지배자들은 결국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의 불만을 억누르고 동시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숨통을 한 번에 틀어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외부의 인질이 필요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집기 위해
이란이 꺼내든 마지막 지정학적 도박. 그 판돈의 이름은 바로 바다의 목줄이라 불리는 거대한 대양의 병목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와 절망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이란의 지배자들은 결국 시선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 즉 자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시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억지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아주 치명적인 인질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질은 다름 아닌 글로벌 경제의 심장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대양의 핏줄, 바로 해상 물류의 숨통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중동의 지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란이 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수 있는지 그 지정학적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고 길다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병목 구간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대동맥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기뢰로 봉쇄되거나 유조선들이 지속적인 공격의 위협에 노출된다면 지구촌의 유가는 그 즉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이란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무기를 쥐고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를 향해 유가 폭등이라는 공포를 주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판을 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으로는 미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시선을 아라비아 반도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또 다른 치명적인 병목 구간,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이란의 느슨한 연대 조직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5%를 책임지던 아시아와 유럽의 최단 거리 항로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홍해의 위기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전 세계의 물류망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거대 컨테이너선과 유조선들은 미사일이 날아드는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인 희망봉을 빙 돌아가는 길고 험난한 우회 항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운항일수는 2주일 이상 늘어났고 선박의 보험료는 천문학적으로 폭등했으며 치솟은 물류 비용은 고스란히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노린 비대칭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란은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의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이나 최신형 전투기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해전에서 승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좁은 해협의 길목에 서서 배들이 지나가는 바다에 지독한 공포와 천문학적인 위험 비용을 흩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진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기름값이 폭등하여 자국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면 결국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테헤란의 군사 설계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볼모로 잡고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테헤란의 이 잔혹하고도 정교한 전략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조차도 치솟는 물가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주간의 짧은 휴전이라는 숨고르기를 선택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란은 이 완벽해 보이는 지정학적 도박판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 하나를 치명적으로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기를 쥐어주고 훈련시킨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들이 언제나 테헤란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체스판 위의 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무장 조직들, 특히 홍해의 붉은 바다를 쥐고 흔드는 후티 반군은 이란의 통제를 벗어나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계산기를 따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인질극의 가장 최전선에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들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그저 테헤란의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꼭두각시 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에서 맹목적인 충성심만으로 유지되는 동맹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이 체스판 위의 말들은 사실 각자의 치열한 생존 본능과 차가운 정치적 계산기를 숨기고 있는 지극히 독립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물론 레바논의 헤즈볼라처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낳고 길러낸 분신과도 같은 조직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란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움직이며 이란의 전폭적인 예산과 무기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조직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를 쥐고 흔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첨단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지원받고 군사적 훈련을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테헤란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하부 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시아파 이슬람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이란의 주류와는 종교적 분파가 조금 다르며 무엇보다 예멘 내전이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 쟁취를 위해 뭉친 극도로 실용적인 무장단체입니다.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은 후티 반군을 철저히 이용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이란이 원할 때 바닷길을 막고 이란이 원할 때 다시 열어주는 완벽한 원격 조종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통제망을 서서히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치적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국제사회의 악당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초강대국인 미국과 직접 맞서 싸우는 아랍 세계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국적 함대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그들의 군사 행동은 이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 예멘 내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훗날 종전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헤란의 수뇌부조차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는 후티 반군의 행보에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분석마저 흘러나옵니다. 이란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붉은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으로 뼈가 굵은 후티 반군은 애초에 그런 복잡한 국제정치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연대감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지 속에 가려져 있던 저항의 축에 민낯은 사실 각자의 이익이 철저하게 부합할 때만 임시로 함께 움직이는 매우 느슨하고 불안정한 이익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이 글로벌 경제를 협박하기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는 이란 자신조차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흉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내부 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 그리고 자신들이 완벽하게 조종한다고 믿었던 대리 세력들의 통제력 상실까지 테헤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지정학의 체스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결코 이란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동맹 네트워크가 서서히 그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바다 건너 아득히 먼 곳,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심장부인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만의 거대하고 끔찍한 생존의 위기와 벼랑 끝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동맹 네트워크가 서서히 그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바다 건너 아득히 먼 곳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심장부인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만의 거대하고 끔찍한 생존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2주간의 위태로운 휴전 협정을 두고 많은 언론은 초강대국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관용을 베풀었다거나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중국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평화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물론 마쿠에서 치열한 외교적 중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초강대국 미국이 맹렬하게 퍼붓던 폭격을 멈추고 굳이 이 짧은 휴전의 서류에 서명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평화를 향한 인도주의적 열망 따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은 중동의 복잡한 모래사막이 아니라 미국의 평범한 주유소 가격 표시판 위에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억지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결코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 내의 선거판을 뒤흔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망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경제적 심리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갤런당 4달러의 휘발유 가격이 여지없이 돌파당하자 미국 사회의 여론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고 호언장담하더라도 글로벌 원유 시장의 가격 연동 시스템과 유황이 함유된 중동유에 맞춰져 있는 낡은 국내 정유, 시설의 한계 탓에 미국 국민들은 당장 눈앞에서 치솟는 기름값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그야말로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여론도 전쟁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 80%에 육박했던 압도적인 전쟁 지지 여론은 길어지는 군사적 긴장감과 치솟는 생활고 속에서 어느새 68%라는 압도적인 반전 여론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심지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마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전쟁을 멈추라며 격렬한 반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행보를 가로막은 것은 이란의 첨단 탄도미사일이나 겹겹이 둘러쳐진 대공 방어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트의 길쭉한 영수증과 주유소의 미터기, 그리고 분노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가 초강대국의 폭격기 엔진을 억지로 꺼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게 이 주간의 휴전이란 이란이 내건 10가지의 무리한 협상 조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한 평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끓어오르는 자국 내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고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에 아주 잠시나마 제동을 걸기 위한 절박한 정치적 숨고르기에 불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글로벌 물류망을 볼모로 잡은 이란의 잔혹한 지정학적 도박이 마침내 초강대국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무서운 체스 게임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휴전이 파국을 막고 평화로 나아가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소수의 군사 전략 분석가들은 백악관의 평화로운 성명서 이면에 펜타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시나리오의 냄새를 짙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란이라는 단일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둡고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전쟁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공백이 하나 존재합니다. 개전 이래 50여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으면서도 미국은 단 한 번도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때처럼 대량 살상 무기의 제거라거나 독재 정권의 타도와 같은 거창하고 도덕적인 명분조차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들은 브리핑 마이크 앞에서 언제나 본질을 회피하며 얼버무렸고 군사작전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군사력을 쏟아부으며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진짜 목적을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게조차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진짜 청사진이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노골적이며 심지어 우방국들조차 경악하게 만들 만큼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묘한 침묵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야를 중동의 좁은 해협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넓혀야만 합니다. 최근 미국 수뇌부에서는 이란의 주요 시설을 넘어 걸프 지역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은밀한 위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의 원유 생산과 수출 시스템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수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파멸의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에너지 수출 제국으로 우뚝 선 미국 자신입니다.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 시절 중동의 석유에 목을 메고 쩔쩔매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란과 중동의 산유국들이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여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바다 건너로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거대한 산업 국가들은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줄은 오직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이미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아래 단단히 묶여 있고 러시아의 에너지 역시 서방의 철저한 통제망과 금수 조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중동마저 무너진다면 전 세계는 미국의 석유를 구걸하기 위해 워싱턴을 향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독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이 남의 불행을 틈타 석유를 몇 배 더 비싸게 팔아치우겠다는 1차원적인 장사꾼의 계산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패권의 심장이라 불리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영원히 고착화하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지정학적 설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오직 미국의 원유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그들은 무조건 결제 대금으로 미국 달러를 비축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시도되던 탈달러화의 움직임이나 다극화 체제에 대한 도전은 그 즉시 완벽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미국은 석유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원을 완벽하게 틀어쳤으로써 달러의 지배력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세계 경제를 향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단숨에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름 끼치는 가설이 워싱턴이 품고 있는 진짜 속내라면 지금껏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아왔던 전쟁의 모든 퍼즐은 완전히 다른 잔혹한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미국은 억압받는 이란 국민을 신정체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맹방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만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냉혹한 제국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란은 그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버려질 거대한 불쏘시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 미국이 전쟁의 진짜 목표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너희 모두를 영원히 우리의 발밑에 종속시키겠다는 그 잔혹한 진심을 세상 그 어떤 국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언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안도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 2주간의 위태로운 휴전은 결코 평화를 향한 희망의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만약 저 거대한 음모가 펜타곤의 밀실에서 묵묵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은 그저 맹수가 가장 치명적인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웅크리고 숨을 고르는 끔찍한 전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주간의 짧은 휴전에 안도하며 평화의 기적을 바라고 있을 때 군사위성과 레이더망이 포착한 현실은 그들의 순진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양측의 외교관들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모여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인정, 경제 제재의 전면 해제, 막대한 전쟁 배상금 지불 등 10가지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요구 조건을 미국 측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이 오만한 협상안을 워싱턴이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은 이란 수뇌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의미한 줄다리기가 계속된 이유는 단 하나, 양측 모두에게 전쟁을 끝낼 의지가 아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만적인 평화의 장막 뒤에서 미국은 현대 전쟁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물류의 대이동을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직후부터 중동을 향하는 미 공군의 움직임은 평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펜타곤의 비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초대형 전략 화물 수송기들의 비행 횟수는 전쟁 발발 직전 이 주일과 비교해 무려 151%나 급증했습니다. 하늘에서 전투기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공중급유기 편대 역시 쉴 새 없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전투기들을 중동의 작전 구역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 교대나 방어력 보강 차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장을 열기 위해 수만 톤의 탄약과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거대한 군수물자를 미친 듯이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욱 끔찍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후 무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개에 달하는 거대한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중동 해역을 향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작전구역 안으로 진입하여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1개의 전단 역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해역을 통과해 빠른 속도로 아라비아해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10여 척,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치명적인 어뢰와 미사일을 품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들까지 이 거대한 강철의 함대가 한자리에 모여 뿜어낼 수 있는 화력은 웬만한 중견 국가 하나를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란의 지도부 역시 이 무시무시한 군사력 집결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숨통이 더 꽉 조여진다는 것을 깨달은 이란의 고위층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무의미하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역시 지하 깊숙한 벙커 속에 숨겨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들을 꺼내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의 서류 뭉치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평화의 시간은 양측이 상대방의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꽂아넣기 위해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운명의 모래시계는 그 마지막 알갱이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의 수뇌부가 쥐고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금속의 폭풍이 중동의 밤하늘을 다시 찢어발기기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시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곧 기만적인 휴전의 장막이 걷히고 허공으로 던져진 주사위가 피로 물든 땅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모든 퇴로가 끊긴 벼랑 끝에서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은 과연 어떤 참혹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2주간의 숨막히는 휴전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시계와 테헤란의 시계는 모두 파국을 가리키며 멈출 줄 모릅니다. 머지않아 중동의 밤하늘에는 다시 한번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강철의 비가 대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롭게 쏟아부을 가공할 화력 앞에 이란의 방공망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주요 군사시설이 가장 먼저 잿더미로 변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본 이란의 진짜 얼굴을 기억한다면 그런 물리적인 파괴의 순서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가장 끔찍한 순간은 성벽 밖에서 적의 대포 소리가 울릴 때가 아닙니다.
성벽 안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메말라가고 그들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려 하지 않을 때 제국은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과시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이란의 모습은 강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군사력의 장갑 아래에는 식수조차 공급하지 못해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수도 테헤란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댐 건설과 경제적 착취로 국가의 생명수를 독점해버린 혁명수비대의 탐욕은 미국의 그 어떤 벙커버스터 폭탄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이란 사회의 근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체제의 가장 뼈아픈 타격은 외세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단절입니다. 반미와 순교라는 낡은 구호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쥐고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의 젊은 세대들을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지도층의 지독한 도덕적 위선과 억압적인 공포정치 속에서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던 신뢰의 다리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쟁의 화염이 이란의 영토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설령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통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억눌렸던 분노는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물리적인 폭격보다 훨씬 더 거센 내부의 폭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결말은 단지 이란이라는 한 국가의 몰락으로만 끝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볼모로 잡은 이 위험한 지정학적 도박판에서 백악관이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를 통제하고 페트로달러의 지배력을 영구화하려는 그 무시무시한 청사진을 끝내 실행에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의 붕괴는 그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은 멈춰서고 글로벌 물류망은 찢겨나가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세계 경제의 낡은 질서는 그 불길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곧 밤이 깊어지고 약속되었던 이 주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납니다. 허공에 던져진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테헤란의 하늘에 기어코 방공 사이렌이 다시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가장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거대한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과연 수분이 말라버린 테헤란의 위태로운 집안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믿음을 상실한 독재 정권의 권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파괴된 중동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알던 이 세계의 익숙한 질서가 영원히 저물어가는 소리일까요? 침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